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든든한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제학의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바로 화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경제학에서는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사과를 팔아서 돼지고기를 사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돼지고기를 팔면서 동시에 사과를 사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매야만 해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머리 아프지 않아요? 바로 이런 엄청난 불편함 속에서 우리 인류가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라는 녀석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제학에서 한 크게 4가지 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단연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이게 바로 화폐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물 교환은 쌍방의 욕구가 동시에 일치해야 한다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어때요? 저는 그냥 아무한테나 사과를 돈 받고 팔고 그 돈으로 돼지고기를 파는 곳에 가서 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돼지고기 파는 아저씨가 제 사과를 원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렇게 화폐는 거래의 중간다리, 즉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훨씬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두 번째 기능은 회계의 단위입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돼지고기 한 근은 사과 10개, 배 5개, 또 옷 한 벌은 사과 50개, 이런 식으로 모든 물건의 가치를 다른 물건의 개수로 일일이 표시해야 할 거예요. 비교하기가 너무 복잡하겠죠? 하지만 화폐가 원이라는 통일된 단위를 제공해주니까 우리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얼마라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미터라는 자를 쓰는 것처럼 모든 물건의 가치를 재는 공통의 가격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기능은 장래 지불의 표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갚을게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리면 나중에 갚을 때도 10만 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폐가 없다면 1년 뒤에 돼지고기 10근으로 갚을게처럼 약속해야 하는데 1년 뒤 돼지고기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 이 기능 덕분에 우리가 외상거래도 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즉 신용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의 저장수단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번 돈을 당장 다 쓰지 않고 나중을 위해서 잘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화폐는 내가 원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즉 유동성이 가장 높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가치 저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똑똑한 화폐의 4가지 기능을 봤는데요. 그럼 이 화폐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돈이나 카드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그 아주 흥미진진한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화폐의 진화 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처음에는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처럼 그 물건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품 화폐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운반이나 보관이 더 쉬운 금이나 은 같은 금속 화폐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해주는 지폐, 그리고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화폐,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전자화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편리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화폐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 물품 화폐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법정 화폐, 즉 명목 화폐로 넘어온 거예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물품 화폐는 소금처럼 먹을 수도 있고 금처럼 장신구로 쓸 수도 있는, 즉 상품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져요. 반면에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지폐 한번 볼까요? 그 종이 쪼가리 자체의 가치, 즉 소재 가치는 사실 100원도 안 할걸요? 근데 왜 이게 10,000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바로 정부가 이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다
하고 법으로 딱 정해놓고 우리 모두가 그걸 믿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화폐는 소재 가치보다 액면에 쓰인 명목 가치가 훨씬 큰 특징을 가집니다. 지폐가 등장했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일단 종이니까 닳거나 찢어질 수도 있고 특히 큰 금액을 거래할 때 현금을 이만큼씩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놓고 거래할 때는 종이 한 장 써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수표, 즉 예금 화폐의 시작입니다. 이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요즘 아주 핫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왜냐? 가치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면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지도 계산의 단위로 쓰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직접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미래의 현금을 대체할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화폐가 뭔지 그 기능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턴 한 나라 경제 전체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즉 통화량을 어떻게 재는지 배울 거예요. 이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도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통화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다른 건 혹시 까먹더라도 이 M1과 M2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요.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먼저 M1, 우리말로는 협의통화라고 불러요. 협의가 뭐예요? 좁다는 뜻이죠. 가장 좁은 의미의 돈을 뜻합니다. M1은 화폐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바로 교환의 매개, 즉 지불하고 결제하는 기능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게에 가서 빵 사 먹을 수 있는 돈들만 포함하는 거죠. 키워드는 뭐다? 즉시 결제 가능한 돈의 합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M1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M1은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지폐와 동전, 즉 현금 통화에다가 은행에 있는 결제성 예금을 더한 값이에요. 여기서 결제성 예금이란 건 뭐냐면 요구하면 바로 돈을 내주는 요구불 예금, 예를 들어 보통 예금이나 당저 예금 같은 거랑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식 예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체크카드랑 연결된 통장 잔고,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겠죠. 자, 다음은 M2, 광의 통화입니다. 광이, 즉 넓은 의미의 돈이라는 뜻이에요. M2는 M1에다가 당장 결제에 쓰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M1이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M2는 거기다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M2의 공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M2는 일단 M1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준예금 통화라는 걸 더해서 구합니다. 이 준예금 통화라는 녀석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 그리고 CD나 RP 같은 다양한 수익성 금융상품들이 포함돼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꽤 높은 자산들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통화 지표들 사이의 관계가 확 와닿을 거예요. 제일 안쪽에 가장 좁은 의미의 돈이면서 현금으로 바꾸기 가장 쉬운, 즉 유동성이 가장 높은 M1이 있고요. 그걸 M2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리고 M2에 또 다른 금융상품들을 더하면 금융기관 유동성, LF가 되고 여기에 국채나 회사채까지 더하면 가장 넓은 의미의 유동성 지표인 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M1에서 L로 바깥으로 갈수록 돈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지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꾸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즉 유동성은 점점 낮아지는 구조.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죠?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화폐의 4대 기능 뭐라고요? 그렇죠. 교환의 매개, 회계의 단위, 장래 지불의 표준, 가치의 저장. 둘째, 화폐는 어떻게 진화했다? 물품에서 금속, 지폐, 예금, 전자화폐로. 셋째, 시험에 나오는 M1과 M2의 핵심 차이. M1은 결제 기능, M2는 거기에 저장 기능까지 포함한다. 오케이?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다 보면 가끔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따라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학이라는 이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힘내세요. 오늘 내용을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막막하다 싶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조교님들이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이 화폐의 기능과 측정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